조선 후기 사찰 불전에 보면요. 이렇게 장식화되는 이런 경량의 사찰 불전이 다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는 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사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불사를 하더라도 외부에서 불교 행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규모 있게 정각 내무가 아니라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규모 있게 이렇게 하는 그 종교 행사를 하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야단법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조선시대는 그렇게 외부에서 규모 있게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정각 내부에서 규모가 축소된 의례들이 행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내부 공간 활용성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부의 기둥들을 감주하기 시작했던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규모의 불사를 하기가 경제적으로 사찰의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 이렇게 규모도 크고 꽤 장식된 이런 사찰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찰들에서 이런 장식화가 된 요소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공포가 일단적으로 이렇게 출목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화려한 이런 공포의 장식성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 외단이 날렵하게 장식되고 제공 상부의 연봉이라든가 연화라든가 용, 학 등의 장식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설치되기 시작하고 내부는 운공 형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처럼 둥글둥글둥글한 이런 운공 형식들이 초각되기 시작하고요. 공포의 출목수가 증가되고 기둥머리에는 용머리형 안촉,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안촉이 나타나고 첨차의 크기가 규격화돼요. 얘는 첨차의 크기가 규격화되는 것은 조선 후기 첨차의 특징입니다. 첨차의 크기도 규격화되고, 그죠? 삶이의 위치별 삶의 형태도 정형화되는 이런 특징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선 중기까지는 첨차의 크기가 규격화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까? 포적 분수에서 제가 첨차의 크기의 차이가 발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보호의 형태에 대해서 시기적인 변화에 따른 첨차의 크기의 변화들도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주심, 외일, 외이, 외삼, 외사, 내일, 내이, 내삼, 내사, 내오, 외사 출목, 내오 출목, 출목이 이렇게 많아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포가 장식화되는 요소가 첫 번째 보여지고요. 그 다음 수장부에서도 장식화된 요소가 당연히 같이 보여지겠죠. 반자라든가 꽃살창호라든가 또는 내부에 있는 닷집이라든가 천장에 있는 닷집, 그죠? 불상사무의 닷집이라든가 또는 불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장식적으로 건물의 규모도 키우고 장식적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때까지는 이렇게 큰 불사를 하기 위해서 후원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막 원래는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고위 관료들이라든가 국가에서 이렇게 후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사찰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지만 조선시대면 억불이 되면서 그런 후원색들이 많이 끊어져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화려하고 규모가 큰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느냐? 어디서 돈이 나왔느냐? 봤더니 이런 장식화와 대형화 경향은 부유한 상인계층, 자, 거상과 분홍이 형성되면서 그래서 고려 조선 후기에는 이런 거상과 분홍층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사 배울 때 자, 신분 계층이 문란해지기 시작하는 이런 원인으로도 작용하죠. 그죠? 특히 이 거상들, 부유한 상인들, 서남의 지역에 있는 거상들에 의해서 이 사찰들의 장식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서남의 지역에 있는 사찰들에서 이런 사찰의 장식적인 요소들이 경향들이 나타나더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건축사 내용이죠. 건축사 내용. 건축사 내용인데 아마 1차 때는 물어보지 않은데 이거 면접 때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접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사 공부할 때요. 이걸 그냥 건축사에서 다음 중 조선 후기 사찰 불전의 장식화 경향의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골라낼 정도로 공부를 하셔서는 면접을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면접 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말로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면접에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만 하고 시험장에 가서 이거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반드시 외울 수 있는 내용을 외워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시험과 실무를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과 실무의 유사성은 있어요. 분명히 실무적인 요소가 시험에 반영되겠지만
실무와 시험이 1대1로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죠? 실무는 실무적인 특수성이 또 생기는 거고 시험은 시험만의 특수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험만의 특수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되겠죠? 수험 기간만 엄청나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죠?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다 보니 아차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그제서야 이렇게 바꿔보면 너무 이미 처음부터 수험 기간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험 준비는 방향을 잘 잡고 출발을 해야 수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공부의 목적이 단순하게 전통 구조에 대한 이해도와 학문적인 목적이라면 제가 말리지 않겠지만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목적에 맞춰서 준비를 방향을 잡고 출발해야 그 수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누구든 수험 기간을 길게 갖고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수험 준비할 때 수험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수험을 준비하는 그 수험생의 방향을 잡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